이제 건축법부터 개발법과 도정법은 아마 마지막 시간에 시간 좀 남으면 해나갈 겁니다. 다만 개발법과 도정법에 대해서는 5월 달에는 제대로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제대로 하더라도 많이 건너뛰고 막 그럴 겁니다. 대신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부터 해나가십니다. 여기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 7문제 출제되게 되는데 3번 정도만 함께 공부하시게 되면 건축법은 대신 3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 잘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 건축법을 정리하시고 이해하시게 되면 주택법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438페이지 봐주십니다. 43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법 총칙 찾으셨죠? 그리고 이 건축법 쪽은 아마 지난달에 제가 한 장짜리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짜리 보시면서 용어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내가 좀 이해 안 되고 설명 중에 이해 못 하신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내 걸로만 해놓으시게 되면 건축법은 아주 쉬운 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오신 분들은 나중에 실장님에게 다음 주에 뭐 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38페이지에 건축법 찾으셨죠? 우선 건축법이라고 하는 법 제목을 보시게 되면 이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안전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기환경에 관한 사안과 안전이 있는데 국토계획법에 중점 두고 있는 것은 기환경이고 건축법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건축법에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건축법이라는 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 적용 대상에는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 적용 범위에서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옵니다.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게 되면 매년 3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은 이 건축법에 따라 내가 살 집을 짓고자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확인하시는데 통상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이 건축법에 따라 설계도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인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은 맹지라 건물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 직접 붙어있는 땅만 대지가 되게 됩니다. 소유권의 사용권 확보한 데도 건축 가능한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견고한 건축물을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당 존속기간이 몇 년이다? 30년이라는 것 기억나십니다. 그 지상권이라면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하고 설계도서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 안전에 적합한 건물인 때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청은 국가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가 있는데 그 행정부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자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저 중앙은 장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광역은 우리 광역버스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광역버스는 서울과 우리 남양주 운행하는 버스를 광역버스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우리 남양주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것이 있다면 광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광역은 둘 이상의 시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이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 이상이죠.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기도를 뭐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고 이 광역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기초지방자치단체라 표현하는데 그 기초는 시, 군, 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는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특광시군만 등장할 뿐 구청장은 등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건축법, 주택법, 개발법, 도정법, 농지법 이러한 법에는 시, 군, 구청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살집을 만들게 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경 쓰겠습니까? 경기도지사는? 결국 남양시장, 우리가 가장 가까이 온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예외시도 특강도 건축 허가권자 될 수 있지만 그 예외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시고 내가 살집 만들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시군 구청장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받게 되면 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허가 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 코자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사용 승인은 허가 내준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적법하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용 승인은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데 보통 허가 파트나 신청 파트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된 내용 토대로 이 절차에 관한 문제를 보통 2문제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게 우리 건축법은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규제, 건축 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는데 이쪽도 2문제, 3문제 정도가 현재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 3번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용어 중에 생소한 게 있다고 하면 꼭 표시해 놓으시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또는 요즘 인터넷 뒤져보다 보면 인터넷 그 단어 치시면 설명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로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꼭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요거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건축법은 참 좋은 점도 나오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봐주십니다. 우선 438페이지에는 적용 대상물로서 1. 건축물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공작물이란 말 나오고 한 장 넘기십니다. 441페이지에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를 건축 행위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대수선 3번 용도 변경이란 말 찾았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넘겨야 되는데 454페이지 넘어가시면 용어 정의라는 것 찾으셨죠. 4번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리모델링 찾았습니다.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해 나가실 텐데 건축물과 관련된 행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출주하게 되면 그것을 신축이라 하고요. 그리고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만들게 되면 증축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물의 크기를 판단하는 사안으로 건축 면적과 연 면적, 높이, 층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가 종전보다 커지게 되면, 즉 종전보다 초과하게 된다고 하면 나대지에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를 신축이라 하고
대지 안에 기존 건물 있는 상태에서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증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이것 잠깐 이해하십니다. 가끔 1층 단독택 구입해서 빌라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빌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1층 건물을 전부 철거해버리죠. 그리고 4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1층짜리 건물 철거해버리고 예전과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짓게 된다고 하면 규모는 커졌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똑같을 때는 개축. 그리고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대지 안에는 기존 건축물 남아있는 상태이죠. 층수가 달라졌다면 그때는 증축. 그런데 2층 중에 일부를 철거하고 2층 중에 일부 철거하고 예전과 똑같은 건물 만들게 되면 그때도 개축. 그래서 만약 기존 건물 전부 철거하고 예전보다 큰 건물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때는 신축이고 기존 건물의 한 개 층만 철거하고 예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면 증축인데 크면 증축입니다. 예전과 똑같으면 그때는 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축은 건물 소유자가 의도해서 건물을 훼손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어제 불 나가지고 많은 재산 피해 발생했거든요. 그런 피해 입고 다시 건물을 예전과 똑같이 건축하게 되면 그때는 재축이 되게 되는데 그 재축과 관련된 요건으로 멸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철거란 말이 있는데 저 철거와 멸실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철거는 건물 소유자가 의도해서 건물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멸실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는 뭐라 표현한다? 멸실. 그런 행위로 종전과 동일하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재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수선이 있습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뭔가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리 행위 중에 아주 규모 큰 수선 행위가 있다면 걔를 뭐란다? 대수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 범위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대신 이 대수선은 안고 가셔야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 대수선 토대로 해서 다른 부분이 시험 꺼려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수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 알 것. 대신 방금 보셨던 건축행위가 수업 시간에 이해되셨다고 하면 얘는 더 이상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 나오면 다 맞추시던데요. 건축은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축에 관한 사안이 2018년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험거리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대수선 그리고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하면 저 리모델링에는 건축 개념 중에 신축이나 재축이란 말은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리모델링은 대수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을 리모델링 개념으로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린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보실 것이 바로 용도 변경이 되게 됩니다. 건축 허가 받고 사용 승인 받은 때 최초 건축물의 용도, 사용 목적이 결정되거든요. 가끔 등산하시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는 외관은 단독택인데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는 건물 보신 적 있죠? 걔는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변경은 단독일 때는 일가족 4명 사용하다가 식당으로 바꿔 사용하면 하루에 100명, 200명이 드나들게 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 변경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허가 받고 용도 변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당시에 최초 결정된 사용 목적과 달리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것을 용도 변경이라 한다. 그리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한 4년 동안 용도와 관련된 용도 변경이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3년 건너뛰었으니까 용도 변경 꼭 나올 거라고 시험 나온다 뻥치면서 28회 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29회 때 하니까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중에 인디언이 기우제 지르면 반드시 비 온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비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대신 얘가 한번 시험에 나오게 되면 연속해서 한 3번,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결국 건축물 관련 행위에 있어서는 작년 개정 사항인 리모델링, 개축이 추가되었다는 것 잡아놓는 것과, 그리고 대수는 이 파트가 아니더라도,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이 파트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용도 변경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한번 나오면 연속해내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얘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나가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 함께 보십니다. 438페이지 찾으셨죠? 438페이지 찾았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모르는 용어가 있다고 하면 꼭 표시해 놓으시고, 첫 번째 편한 방법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방법이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꼭 저한테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용어만 해결되게 되면 건축법에 출제되는 7문제 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 1번입니다. 건축물 찾으셨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딸린 동을 해놓습니다.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보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을 함께 봐놓습니다. 여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란 개념과 공작물이란 개념, 그리고 시설물이란 개념이 각각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천연물과 인공물 구분하신 적 있죠? 여기 시설물은 사람의 손을 탄 것을 모두 시설물이라 표현하는데,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천연물이다, 인공물이다, 인공물입니다. 그걸 공법에서는, 건축부에서는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이러한 시설물 중에 인공을 가미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가로수는 제작한 것입니까? 대충 만든 것입니까? 대충 만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골프 연장 방문하시다 보면 그 철탑을 나사 너트로 조립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제작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고, 그걸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작물과 비교하는 대상은 바로 건축물인데,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붕은 혼자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합니다. 기둥과 벽은 건축물과 공작물 구분하는 필수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이다. 기둥, 벽은 부가적 요건이고 뭐만? 지붕이 필수 요건입니다. 그래서 기둥, 벽 사이는 또는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끔 팔각정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팔각정은 건축물 2조.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그래서 벽 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부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이란 말 쓰게 되면 얘는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함께 하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가끔 도로 여행하시다 보면 광고탑 보신 적 있죠? 그 광고탑에 따로 지붕이 없다면 뭐다? 공작물입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 광고탑을 만들게 되면 건축물에 함께 있는 것으로서 걔도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함께 있는 것은 공작물도 시설물도 모두 건축물로 취급한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 사무소, 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고가 도로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본 적도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가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강변 북로 한강 옆에 기둥 세워놓고 그 위에 일정한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를 고가도로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역 앞에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고가도로에 대한 용도를 폐지해버리고 이곳에 공원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그 공원 방문하시게 되면 고가도로 위에 예전에 고가도로 사용하는 곳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차 한잔 마실 수 있도록. 그러면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전부로 사용 중인 것이죠. 얘는 건축물 2단이다. 건축물 되는 겁니다. 다만 이 고가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하천이나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있는 땅을 대지라 하고 도로 자체는 대지 2단이다. 아닙니다. 결국 지하 또는 고가에 설치한 공작물 중에 사무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지 없다 할지라도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되셨으면 바로 옆에 페이지 잠깐 보십니다. 2번 공작물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1번입니다. 신고 대상 공작물 대지 조성하기 위한 다음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가로속에 건축물과 분리하여 분리 동그래 놓습니다.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은 시군구청장의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보신 것으로서 여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공작물은 죄다 건축물이지만 딸린이란 말 대신 분리 또는 별개라는 말을 사용하는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저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 설치하고자 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운 행정청은 누구입니까? 시, 군, 구청장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구청장 안 나옵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집행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도시,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만 관할 관청이 되지만 국토계획법을 제외한 다른 개별법에서는 구청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작물을 축조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담장의 높이가 2m 초과하면 우리 사람들 키는 2m 이하이거든요. 3m짜리 5m짜리 담장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게 된다고 하면 사람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뭐해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초과는 옹벽, 담장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록담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시죠? 끝에 담자로 끝난다고 하면 물과 관련된 시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산토끼라고 하는 동요 많이 불러보셨는데 아침마다 산토끼가 찾아가던 옹달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옹달샘이 바로 이 옹담입니다. 그래서 이 옹담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옹벽, 담장 2m 초과 시에는 축조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확인하셨습니다. 5m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시고 6m는 종류 많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8m 넘는 고가 수조 사셨죠. 그래서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 이 고가 수조라면 물탱크를 말하는데 고가라고 하는 기둥 세워놓고 그 위에 물탱크 만들어 놓은 것을 고가 수조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절에 고수업 치시게 되면 5강 나는 게 좋긴 좋지만 4강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수업을 4명이 치게 되면 광 파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4광 8구란 말 보시면서 우리 고수 연상에서 4광 3m 초과는 광고탑 광판 그리고 8고 8m 초과는 고가 수조 이러한 것들은 축조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뒀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약속하실 것은 지금 공부하는 것 외에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하는 것이 있다면 걔는 6m 초과하는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은 다 뭐다?
6m짜리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 30m 초과는 지하 대표 차지였고, 이제 다시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함께 보십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까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분리된 공작물로서 시군구청장의 신고할 대상은 죄다 짝수입니다. 짝수 초과하게 되면 2m, 4m, 6m, 8m 초과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의 신고할 대상이지만 얘만큼은 홀수입니다. 5m 초과는 태양광 발전 설비, 얘는 5m 초과 시에 시군구청장의 신고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정권에 도입된 것이거든요. 이번 정권은 앞서 정권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그리고 얘는 한 3년 전에는 할만한데, 얘 지금 투자하시면 상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해서 돈 버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가족끼리만 했지 누구에게 알려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프랜카드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분양한다는데 9천만 원 투자하게 되면 33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9천만 원 투자해서 30만 원 번다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이자이지만 330만 원이면 이건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달에 330만 원 번다고 나와 있던데요. 저건 사기이겠습니까? 정상적이겠습니까? 사기입니다. 작년에도 평택에 아파텔인가 그거 투자하면 1억에 2채 분양받을 수 있고, 그거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따박따박 받는다고 광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돈 될 일 있으면 자기가 직접 대출받아 하지 우리한테 알려주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친절한 사람은 절대 없다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저건 지금 상투인 상태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저것 때문에 궁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용담, 사광, 8고, 5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축소신고 대상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넘기지 마시고 옆에 페이지에 양가로 2번 차셨죠.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실 것이 건축법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게 되는지. 가끔 차량의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은 기선 제압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은 목소리 일단 크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지붕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시사성 있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보시는 것으로 1.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차시였죠. 그리고 공장 용도의 공장 추노수입니다. 공장 용도의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 쉬운 것만 이동 추노수입니다. 이러한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배제하게 됩니다. 2번 고속도로 통행증서시설 차시였죠. 그리고 3번 철도궤도 선로부지 가로 해놓습니다. 운전보안시설과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4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률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 알아주실 게 있는데 그냥 듣고 말아주십시오. 여기 문화재 형태에 있어서는 이미 국복 1호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와 지금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미래 문화재 될 수 있는 가지정 문화재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데, 만약 내가 소유하는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다고 하면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게 됩니다. 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대폭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목포에 투자하신 분이 이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으면 나 투자 안 했다고. 그분 투자의 달인이십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다 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야만 뭐 개발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발 사업할 때 내가 그 지역의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최고이지만 내가 50%, 70%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면적에 관한 동의 요건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 총수 기준으로 일정한 동의 요건도 갖춰야 되거든요. 나 혼자만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땅 10평, 5평 가지고 있는 분도 찬성해야만 뭔가 개발 사업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발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건물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십니다. 그런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것은 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컨테이너 박스와 관련되어서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사 현장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포항 지진 사건 발생했을 때 집을 잃어버리신 분들에게는 저 컨테이너 박스를 주거용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컨테이너 박스는 간이 창고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간이 창고는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은 농경지 바로 옆에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간이 창고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 용도 외 농업 용도 있죠. 농업 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용도라고 하면 건축법 적용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오직 무엇일 때만? 공장 용도일 때만. 그리고 이 공장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의 경우는 트럭지에 싣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땅에 고정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 고정된 경우라면 건축법 적용한다? 적용 대상이고 오직 쉽게 이동 가능할 때만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 4년 전쯤에 마포의 모 아파트 앞에 부동산 중개업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 항상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 생각하셔서 개념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트럭 하나 사셔가지고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실어 놓으시고 전국에 분양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대구, 광주, 부산 다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18년도 초기에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이야기가 15, 16, 17년 했는데 그 당시에 분양권만 12,000장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기보다 더 하신 분은 25,000장을 했다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만장이 무엇입니까? 한 100장만 하더라도 떼돈 보슨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한 팀을 7명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가끔 목소리 진짜 좋은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은쟁반에 옥구슬 걸러가는 그런 분들 팀원으로 한 2분 모셔가지고 뭐 한 달에서 보름 정도씩 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일하면서 떴다방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돈 많이 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개념의 전환을 일으키셔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앞으로 목소리 좋으신 분이 있다면 관리 대상입니다. 내가 자격 따셔서 분양권 업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분 스카우팅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학원 뒤에 물 마시는 곳 옆에 보니까 있던데요. 지금 저기에서는 금액 저 정도 있는데 원래 저 금액에 20% 더 붙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서로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4개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뭐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저 컨테이너 박스는 4개 조건 충족하면 건축법을 배제하지만 다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적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는 적용할 수 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나머지 네 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만 배제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데 일부 조건만 포기해진다고 하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만약 갑자기 저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주택, 주거용이라고 하면 적용해야 되죠. 여기까지 나오면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이고, 만약 주택이나 상업용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적용 대상이라는 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는 게 고속도로 통행용 징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은 도로 한가운데 있죠. 대지에 만들어진 것이다, 도로에 만들어진 것이다. 도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 부지, 궤도 부지. 궤도 부지는 지하철 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는 기차 다니는 길을 말하는데, 철도 부지는 이 기차 다니는 길의 공간을 철도 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 잡으신 해이죠. 그러면 1961년도에 건축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린 지금 그 시기에 태어난 적 없지만 가끔 영화 보시다 보면 옛날 기찻길에는 차가 지나다니고, 그리고 기차 지나다니게 된다면 차 지나가지 말라고 차단기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저 62년도에는 저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왔다. 사람이 수동으로 작동시켰다. 수동으로. 그러면 기차 지나다니는 24시간 내내 비바람 피하기 위해 건물에, 지붕 있는 건물에 그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전 보안시설은 철도 부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저 철도 부지에 만들어져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우리 평택역을 일단 건너뛰고 1962년도에 만들어진 서울역 역사 건물은 철도 부지에 있었겠습니까? 철도 부지 밖에 있었겠습니까?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역 한번 가보시게 되면 철도 부지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 부지에 설치한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지만 철도 시설, 서울역, 광명역 등이라고 하면 얘는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도 시설이라는 말 쓰게 되면 철도 부지에 만들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는 앞에 만들어집니다. 다만 평내호평역 보신 적 있죠? 저 평내호평역에 철도역은 철도 부지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부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부지에 기둥 여러 개 세워놓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고가. 고가 위에 만들어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로서 점포, 사무소로 사용하게 되면 걔는 뭐다? 건축물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대신 이때 평내호평역의 경우는 대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대신 그 평내호평역은 철도 부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가에 설치한 특별한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건축법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실 것은 철도 시설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뭐한다? 건축법 적용한다. 저 철도 시설을 제외한 운전 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러한 것들만 건축법을 배제한다는 걸 잡아내셔야 됩니다.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천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천구역은 우리 고수부지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러한 고수부지에는 수문 조작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괴물이라는 영화 보시게 되면 송광호 나왔던 것 기억나신다고 하면 편의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천구역에는 편의점 등이 존재한다면 얘는 건축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오직 뭐만? 수문 조작실만. 그래서 하천구역의 모든 건축물에 건축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수문 조작실만. 그래서 이러한 5가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배제한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대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대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대신 공시법 시간에는 아주 열심히 신경 쓰시죠. 같이 공짜로 시작하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은 주고받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건너뜁니다. 대신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로에 접한 땅을 뭐라 한다? 대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 한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적용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1번 찾으셨죠? 건축. 건축 행위는 현재 5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축은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증축 찾았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면적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연면적, 층수, 높이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크게 늘렸다고 하면 그것을 증축행위라 표현합니다. 만약 나대지에 새로 건물 축조하게 되면 그때는 신축이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종전보다 큰 규모의 건물 만들게 되면 그때는 증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개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 동굴해 놓습니다.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 종전과 같은 규모 주놓습니다.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개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철거란 말과 동일한 규모라는 개념이 동시에 나왔을 때 개축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축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동일해 놓으시는데 이 멸실은 의도해서 훼손되는 겁니까? 의도하지 않고 훼손된 것입니까? 의도하지 않고 훼손되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이러한 것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개정되었는데,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잠깐 확인하십니다. 연면적계는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래서 연면적은 예전보다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입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그리고 2번, 동수, 층수, 높이가 종전 규모를 추가하는 경우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하라고 하면 이것도 재축 행위로 보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만약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건물 한 동을 만들었는데 얘는 3층짜리고 이번에 2층짜리, 그리고 얘는 100제곱미터인데 얘도 50제곱미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얘만 있었는데 얘를 새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건축 면적과 연면적 늘어나는 것이죠. 원래 100제곱미터에 50도 만들게 되면 대지에 만들어진 건물 크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건축 면적은 100입니까? 150입니까? 150. 그러면 건물 한 동을 더 만들게 되면 건축 면적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연면적도 함께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고 하면 뭘로 본다? 재축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크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4가지를 중요한 규모 판단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연면적, 높이, 층수입니다. 특별히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해나가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모르시더라도 넘어가 주시고, 우리 높이, 층수. 특별히 제1호텔들은 몇 층짜리입니까? 123층. 높이는 555m입니다. 그래서 건물 크기 따지게 되었을 때 층수 높이를 참 중요한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4가지 요건이 모두 동일하면 재축 또는 개축이 되는데, 이 재축과 관련되어서는 저 4가지가 예전과 동일하면 당연히 재축이고요. 탄력적인 기준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포항에 지진 발생했을 때 흥해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걔가 5층짜리로서 만약 5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진으로 모두 훼손되었다고 하면 이걸 재축할 때 주민들이 모든 비용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5층짜리 5개 동을 만약 1개 동으로 25층짜리 만들게 되면 조망권이라는 것이 아파트 가격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분양하게 되었을 때 복구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죠. 그래서 종전과 동일한 연면적,
연면적은 반드시 똑같은데 동수가 늘어나거나, 동수는 원래 한 동짜리를 두 동 더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이, 층수, 이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재축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조가 반드시 동일할 사안은 뭐만? 연면적은 종조가 동일하면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겠다. 그래서 이재민의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재축에 관한 규정을 하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동일해야 되는 것은 연면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전 찾으셨죠? 건축의 주요 구조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얘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문은 원래 있던 자리에 만들어져 있다. 서대문 공원에 옮겨놨다. 서대문 공원에 옮겨놨습니다. 대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건 건축법상 이전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주 예전에 해화동 쪽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은 인구가 100만이 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100만이 채 안 살았는데, 그 당시에 대지가 보통 100평이나 200평, 좀 넓으면 300평이 한 필지 대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6명이 살았는데 6명이 사는 집은 콘크리트 건물이겠습니까? 목조 건물이겠습니까? 목조 건물입니다. 한옥식으로. 그리고 그 크기는 대충 20평 왔다 갔다 했다던데요. 그런데 이 대지 안에 한 200평이 되는 대지에 20평짜리 목조 건물을 만들어놨는데, 얘가 겨울에는 아주 시원하고 여름에는 아주 따뜻하다고 하면 살기 좋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여름에 시원하면 좋겠는데 겨울에 시원합니다. 여름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는 집터가 아닌가 하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대지 안에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옮기게 되면 그걸 뭐라 한다? 이전이라 한다. 근데 저 300평 되는 땅을 계속 유지했으면 아마 저희 어머님이 잘 사셨을 텐데, 집안에 머리 좋으신 분 계시면 꼭 대학까지 보내시더라고요. 다 팔아버립니다. 괜한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